차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 차로 나와서 오늘 강사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양혁승 교수님이 오늘 지식기반 경쟁 시대에 숨겨진 성장 능력, 공적 부자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강승현을 애프터스쿨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양혁승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올리면은 현재 경영대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분야 인사 관리 담당 교수로 계속 중이시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우리 교수총회 의장이십니다. 그래서 교수들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하셨고요. 그다음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만,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박사 출신인데, 제가 박사가 됐는데 교수님이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때 한 1년 정도 같이 분명히 경험이 있는데, 연대에는 먼저 오셨고 제가 좀 나중에 2, 3년 후에 또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대표저서로 신도 경영을 논하다, 그리고 사람 중심 경영 실험 방안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양 교수님이 아주 절실한 교인인데요. 건강한 교회, 이런 문화일보 이런 데 필요한 많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오늘 주제랑 많이 관련되어 있을 텐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 친구 많이 타서 좀 봐주시고,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양영수 교수님 수고하신 분들 있으면 환영하는 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식기반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지식기반 경쟁 시대에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 전략학회라든지 경영학회 쪽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1990년대 세계적인 전환을 앞두고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0년대 전후로 해서 기술적으로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아주 치열한 초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죠. 산업화 시대에서 후기 산업화 시대, 지식 정보화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래서 기업 경영의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인 변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체질적으로 경험해왔던 것은 산업화 시대에 경험해왔던 그러한 경영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경험해왔고 그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하시고,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이 뭔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답을 제시해 드린다기보다는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으시고 이쪽으로 어떤 관심을 갖게 되시면 이어서 좀 관련된 책도 좀 사보시고 AS 차원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또 이렇게 답변해 드리고 관심 있는 또 책 소개도 부탁하시면 책도 소개해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지식기반 경쟁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숨겨진 인적자산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다른 얘기로 하면 인사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뀌는가 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험적으로 많이 부딪히셔서 아시겠지만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21세기를 앞두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비교 경쟁주의의 핵심 원천이라고 했던 것들의 유용성이 대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그래서 새로운 경영 환경에서는 새로운 경쟁주의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실제 선진 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치열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서 전략경영 차원에서 제시된 새로운 이론이 자원 기반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소스 베이스드 뷰. 그 리소스 베이스드 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세기의 새로운 경영 환경에서의 경쟁력의 핵심 원천. 경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비교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속 가능한 비교 우위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거라고 본다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핵심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자원 기반 이론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 중에서 경쟁력의 핵심 원천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어떠한 자원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네 가지의 특성을 갖춘 자원이 그러한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제시한데요. 첫째는 가치 창출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원이어야 된다. 가치 창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어야 된다. value creation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희소해야 된다. 다른 기업들이 모두 다 보유하고 있으면 비교 경쟁 우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담보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소해야 된다. 세 번째는 모방이 어려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경쟁사가 모방이 오면 역시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담보가 안 됩니다. 모방이 어려워야 된다. 네 번째는 비대체성. 동일한 자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제가 존재한다면 그것 또한 지속 가능한 경제 우위를 담보해주지 못한다 하는 비대체성.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진 자원. 이러한 자원을 경쟁사가 제대로 보유하고 활용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걸 보유하고 활용한다면 그게 바로 서스테이너블 컴피티티브 어드밴티지를 확보해 줄 수 있는 핵심 원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어요. 바로 이 이론의 근거에서 그러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 중에서 이 네 가지 요건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기업 내 다양한 형태의 자원 중에서 이 네 가지의 요건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때는 눈치도 조금 빠르시네요. 인적자원이라는데 공감을 하시나요? 네, 사람이 그 가능성 면에서 바로 그 특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90년대부터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 기업 경쟁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산업화 시대에는 인사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산업화 시대에 노동 인력은 희소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희소했던 자원은 자본이었습니다. 축적된 자본이 우리 사회에 없었을 때, 미비했을 때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의해서 시장 진입이 또 시장의 배리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본은 희소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제대로 뭔가 될 만하면 자본 확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저희 나라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대출하려면 대마불사라고 하는 재벌 계열사들이 프라임 레이스로 대출받았던 금리가 11% 수준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개인인 제가 대출을 받아도 신용대출을 받아도 5%대면 받을 수 있죠. 자본은 이제는 희소자본이 아닙니다. 뭐가 희소자본이라고요? 인적자산. 그런데 그 인적자산도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노동력으로서 간주했던 인력, 주로 손발에 포커스를 맞췄던 인력, 그 인력은 희소하지가 않죠. 모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비대체성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죠. 왜요? 자동화에 의해서, 그렇죠? 네, 육체 노동에 근거한 그러한 조직 운영 차원에서 인력은 그 네 가지 속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기반 경쟁 시대에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자산은 육체 근로자가 아니고요, 지식 근로자. 지식기반 경쟁 시대의 지식 근로자. 그 지식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업 현장에서 희소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많이 희소하죠. 어느 조직이든지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작 쓸만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게 거의 모든 기업의 공통상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기반 경쟁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조건을 상당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능성이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인가?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서 지식기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좀 리모트 컨트롤 좀 봐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국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잠재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죠. 네. 그 잠재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이게 잠재 경제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잠재 경제 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달성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사이에는 갭이 있다는 말씀이죠. 한 기업 내를 들여다보더라도 그 기업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 인적 자산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죠.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을 기초로 해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실제로 그걸 통해서 달성해내고 있는 성장성, 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이에 갭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마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가끔 뉴스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동 생산성은 OECD 선진국의 노동 생산성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하는 기사를 종종 보시죠. 몇 퍼센트 정도라고 들었습니까? 네? 70, 80%요? 네. 네. 또 다른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네, 가끔 OECD 평균에 비해서 몇 퍼센트, 미국 노동 생산성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본 기억은 미국 노동 생산성에 비해서 40에서 50%. 네, OECD 평균에 비춰서도 60~70%를 넘어서지 않는 걸로 보통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교에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산업 구조 자체가 모두와 같이 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가 있는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산업 구조 자체 때문에 오는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엄정하게 노동 생산성을 비교하려고 하면 같은 산업 내에서의 노동 생산성을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평균을 내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의